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가고 2월이 찾아왔네요. 100세 시대에 아직 절반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도 체력이 떨어지는 게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니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보면 다들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부동산에도 적금에도 기대할 수가 없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자식 키워서 노후 대비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자식들조차 자기들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 삶이 살수록 고달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을 번듯하게 키운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울 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 늙어서 용돈은 좀 챙겨주지 않겠냐고요. 당연하게 늙은 자신을 챙길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과 저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용돈은커녕 늙어서 얼굴이라도 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답답한 가슴 이곳에서 풀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가슴이 편안해지길 기대하며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형제가 위로 형 하나 있어요. 아주 어릴 적 엄마는 가출을 하셨고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는데 두 분 다 국민학생 때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제 형이 전부였어요. 형은 저에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셨죠. 어른 없이 형제 둘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당장 생활비도 문제였고 학비도 큰 걱정이었고요. 다행히 아버지의 친척분들이 저희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얼마의 생활비를 모아 보내주셨지만 겨우 배만 안 고를 정도의 돈이었고 필요한 걸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늘 춥고 배고픈 나날이었죠.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일 때 형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겨우 17살. 일을 시켜주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나이를 속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뭐 그 중국집 사장은 알면서 속아준 거일 수도 있지만요. 뭐 성질도 괴탁해서 형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뭐 싫어도 붙어 있어야 했어요. 형이 벌어온 돈으로 저희 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했으니까요. 형은 배달 일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갔어요. 어른들 세상에 뛰어든 형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날카롭게 변해갔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형이었죠. 연수야, 자, 이거 수학여행비. 형, 나 안 가도 돼. 안 갈 거야. 아, 왜 안 가? 나는 그런 거 안 가고 싶어. 아, 형 돈 많아. 걱정하지 말고 이거 내. 아,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 안 갈 거야. 아, 너 혼나볼래? 남들 다 가는데 왜 안 간다는 거야? 아, 형이 힘들게 번 돈이잖아. 형은 일하는데 나만 놀러 가고. 아, 그런 거 싫어. 이 자식, 누가 너더러 그런 생각하래? 형이 돈 버는 건 당연한 거지. 까불지 말고 이거 선생님께 내. 아, 싫어. 안 간다고. 아, 너 진짜 혼나볼래? 아, 중학교 수학여행을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형이 힘들게 번 돈인데 놀러 가는 걸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형은 꼭 가야 한다며 돈을 줬고 안 간다는 저를 윽박질러 가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배달일 하면서 저한테만은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고마운 형이었죠. 이것 말고도 형이 저에게 준 것들은 정말 많았어요. 형이 번 생활비로 먹고 살았으니 형은 저에게 목숨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 힘든 배달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꾸역꾸역 하면서 형은 살아남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먹고 살려고 한낮 땡볕에도 추운 한겨울에도
매일같이 배달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갔어요. 자기는 가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저는 꼭 다녀야 한다고 우겨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저는 바로 직장을 구했어요. 공고로 진학을 했는데 그곳에서 전기 관련 자격증을 땄고 전기 설비 쪽으로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죠. 전기도 나름 전문직이라 보수도 대우도 나이에 비해서는 꽤 괜찮았어요. 졸업생들 중에서 그나마 제 연봉이 상위 클래스에 들었으니까요. 형 덕분에 저는 체계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만 형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형이 다른 일을 했으면 했지만 그 일에 익숙해져서인지 쉽게 일을 바꾸지 못했죠. 형, 이제 나도 돈 버니까 그 일 그만두고 다른 거 해. 다른 직장 알아보는 동안에는 내 월급으로 생활하면 되잖아. 그래, 천천히 알아볼게. 너 월급 함부로 쓰지 말고 적금해. 알았지? 신나서 막 쓰지 말고. 당연하지. 형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근데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나는 형이 좀 편한 일 했으면 좋겠어. 왜 중국집 배달 안 힘든데? 왜 안 힘들어? 더워도 추워도 길에 다녀야 하는데. 알아보면 형 할 수 있는 일 많을 거야. 형 뭐든 금방 배우잖아. 자식, 이제 머리 굵었다고 형한테 훈수질이냐? 그런 거 아니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마. 저도 이제는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형은 마음에 놓지 못했어요. 가진 게 너무 없는 우리였기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만큼은 남들 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형이었고요. 형이 가끔 술을 많이 마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술주정으로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 연수 장가갈 때 번듯한 아파트 한 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왜 형이 해? 나도 이제 돈 버는데 내가 벌어서 가면 되지. 야, 그거랑 이거랑 같냐? 내가 네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형이 해줘야지. 너는 걱정 말고 있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알았냐? 그러지 마. 왜 형이 벌어서 다 나한테 줘. 형도 형 인생 살아야지. 하, 요것 봐라. 네가 아무리 다 큰 척해도 나한테는 꼬맹이야. 어디서 어른인 척해. 까불지 마라 너. 나 다 컸어. 형 덕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남들이 하는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됐기에 제가 돈을 벌면서 형도 남들 하는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야 형이 주는 대로 다 받았지만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저도 형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싶은데 형은 그런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마치 형 인생의 목표가 저인 것처럼 자신은 돌보지 않고 저를 위해서만 살아갔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지 변함없는 형이었어요. 몇 년 뒤 제가 그렇게 바라던 배달 일을 그만둔 형은 이번엔 공사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일용직이지만 일당이 세다는 게 이유였고 하는 일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덥고 추운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어요. 고생길만 찾아가는 형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미련스럽다고 할 정도로 고집스러운 우리 형. 형이 고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게 마치 저 때문인 것 같아 한없이 미안해지고 미안하기만 한 저였습니다. 늘 인생의 우선순위가 저였던 형에게 처음으로 제가 우선이 아닌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형의 자식이었죠. 형도 건장한 남자였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편해지자 연애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데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 낯선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형은 저에게 부끄러워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네 형수 될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 놔. 너보다 어린데 이제 가족 될 건데 편하게 해. 땐 그럴게. 애연수야, 너 삼촌 됐다. 뭐, 삼촌? 그렇게 됐어. 형이 그렇게 웃는 걸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 얼굴로 정말 행복하게 웃었거든요. 둘이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겼고 형은 바로 결혼할 계획인 것 같았어요. 형수도 좋은지 형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웃고만 있었고요.
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이 됐어요. 이제 형도 형의 인생을 살겠구나 싶어서요. 자식까지 생겼다니 책임감 강한 우리 형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죠. 이제는 제가 형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한편으론 서운함도 있었지만 기쁨이 더 컸습니다. 형은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형도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죠. 형수와 형은 곧바로 살림을 합쳤어요. 같이 살던 저는 회사 기숙사로 옮겼고요. 형이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신혼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기에 기꺼이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라도 형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불러오는 배 때문에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환했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은 안정감이 느껴졌죠. 그런 형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형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 제 마음도 편했고요. 몇 달 뒤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처음 보는 저에게는 조카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작은 몸에 있을 건 다 있는 아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누구를 닮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새까만 머리통은 형이랑 판박이었어요. 그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는 저절로 지어졌죠. 돌봐주는 사람 없이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느낌은 저희에게 정말 특별했어요. 저도 가슴이 벅찬데 형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이를 품에 안고 촉촉히 젖은 형의 눈빛만 봐도 어떤 감정일지 알고도 남았어요. 저는 형이 형수와 조카와 함께 쭉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가족을 생각하는 형의 마음이 어떤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니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형수가 변심을 해버렸어요. 조카가 3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가버린 거죠. 네 형수 집 나갔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랑 또 싸웠어? 민재 놔두고 밖에 나갔더라고. 집에 민재 혼자 두고 나갔다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야. 네 형수, 아니 그년 남자 생겼어. 형, 남자 좋아하는 년인 건 알고 있었는데 남자의 미친년인 건 이번에 알았다. 그런 여자 나도 필요 없어. 우리 민재한테도 도움 안 되는 여자야. 아니 그래도 민재가 어린데 형수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찾긴 뭘 찾아? 들어온다고 해도 절대로 안 받아줘. 형. 형수가 집을 나갔다니 그것도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갔다는 말에 기함을 했습니다. 형이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어린 것을 집에 혼자 두고 나다녔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집을 나가면서 적금 통장까지 들고 나갔다는 말에 화가 너무 났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형이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번 돈을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건데 홀랑 들고 나갔다니 너무 열불이 나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어디에 있든 찾아내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 경찰에 신고하자. 형수가 진짜 그런 여자라면 가만히 둘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해봤자지. 집안일인데 남사스러워.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럼 이렇게 둘 거야? 민재는 어떡하려고? 형이 혼자 민재 키울 수 있어? 내가 아빠인데 왜 못 키워? 내 빗줄이야. 민재는 내가 책임져. 형은 바람난 여자 필요 없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훔쳐간 돈도 돈이지만 조카가 너무 어렸어요. 이제 겨우 3살인데 일도 해야 하는 형이 혼자 조카를 돌보며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고요. 하지만 형수는 연락도 오지 않았고 돌아올 낌새도 전혀 없었어요. 도저히 형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기숙사를 나와 형과 함께 살게 됐고 저와 형이 조카를 돌보게 됐어요. 둘 다 직장이 있기에 아이를 동네 어린이집과 아이를 돌봐줄 아줌마를 구했어요. 생판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돌볼 수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고요. 형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기쁨도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된 삶의 고단함이 형의 정신에 갉아먹는 것 같았고 우울증 증세도 있었고요. 곁에서 지켜보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팠지만 될 수 없었어요. 아픔이 지나가도록 버틸 수밖에요. 불쌍한 우리 형. 형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어린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버팀목이 되어준 부모님처럼 든든했던 우리 형. 조카가 9살이 되던 해에 사고가 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형이 일을 하다가 그만 고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고 형은 그 자리에서 생을 달리하고 말았죠. 형의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이 사고가 났다니, 죽었다니, 어느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달려가 누워있는 형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 형, 형 일어나. 일어나 제발.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형의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며 저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동생 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우리 형이 다시는 저를 부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고 세상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았던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형을 묻고 조카와 저만 남았어요. 집안에 형의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그 주인만 없었죠. 조카는 자기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니 뒤늦게 집에 오고 나서는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삼촌, 이제 아빠 없어? 우리 아빠 어딨어? 아빠 데려와. 민재야, 우리 아빠 진짜 죽은 거야? 아니지, 아니지. 민재야, 아빠 데려와. 우리 아빠 데려와, 데려와. 형의 빈자리를 느끼며 조카와 저는 슬픔에 허덕였어요. 가슴이 너무나 아팠지만 어른인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왜냐면 형이 남기고 간 조카를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형이 어린 나를 돌봐줬듯이 어른인 제가 조카를 돌봐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이후 저는 조카를 입양해 제 아들로 올렸어요.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형에게 받은 모든 것을 조카에게 주겠다 마음먹고 내 인생은 없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조카, 아니 아들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시켰을 때 조카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라는 말이 입에서 선뜻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 조카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스스로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거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형의 빈자리를 메우며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학교에서 혹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옷도 좋은 걸로 해 입히고 공부도 뒤처지지 않도록 학원도 챙겨서 보냈고요. 용돈도 넉넉히 주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려고 신경을 썼어요. 그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조카는 점점 밝아졌고 주위에 친구도 많아졌어요. 평범한 학생의 모습이 된 것 같아 저도 안심이 됐고요. 하지만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 조금씩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공백을 제가 다 채우려고 했지만 저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조카에겐 제가 여전히 삼촌이었죠. 너 어제 학교 안 가고 어디 갔어? 삼촌이 뭔 신경이야. 또 삼촌이라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삼촌 아들이야. 아빠가 다른데.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봐. 거기에 네가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그깟 서류가 무슨 상관인데. 우리 아빠는 죽었어. 우리 엄마는 날 버렸고. 그게 사실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 민재야. 그건 됐고 너 학교는 왜 안 가는데? 학생이 학교 갈 시간에 왜 자꾸 밖에서 다니는 거냐고? 내 인생이야.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삼촌은 신경 꺼.
이 자식.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매를 들었어요. 날 때부터 크는 모습을 모두 봐온 저였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내가 낳은 것이나 진배 없을 정도로 이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고요. 그런데 아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집중하며 자꾸만 어긋나고 있었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들려주는 아들의 일탈 행동은 자꾸만 늘어가고 아들은 선생님 말도 제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량 서클에 들어가 허구한 날 쌈박질이나 하고 학교는 폼으로 다니는 곳이었어요. 동급생 친구들 돈을 뺏기도 하고 여자애들이랑 어울리기도 했죠.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경찰에게 붙들려 가기도 했어요. 버거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진학할 수 없어 공고로 갔는데 고등학생이 되자 비행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억지로라도 가던 학교는 어느 순간부터 가지 않더군요. 제가 일하러 간 낮에는 하루 종일 자다가 제가 퇴근할 때쯤 일어나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집으로 들어왔고요. 학교도 가지 않고 밤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며 유흥비나 벌고 사고 쳐서 보상금으로 갚아줄 돈만 자꾸 늘어났죠. 아들 때문에 제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화도 내고 달래도 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봤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저는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런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인 여자였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 연애를 잠깐 했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결혼까지 약속했었는데 형이 죽고 조카의 아버지가 되기로 마음먹고는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도 없는 저를 그 여자는 떠나지 않았죠. 제 곁에서 저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는 그런 귀한 여자였죠. 마음이 힘든 저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줬어요. 나보다 좋은 남자에게 시집가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여자. 결혼하지 않고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마음이 흔들리게 됐고 그런 저를 잡아준 사람이 그 여자였어요. 제 맘대로 되지 않는 아들을 이제는 놔줘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한결같이 제 곁에 있어준 그 여자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심성이 참 고운 그런 여자였어요. 형의 아들을 입양한 저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줬고 말썽만 피우는 아들에게도 늘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남자 둘만 살던 집에 여자가 들어오자 삭막했던 집 분위기가 바뀌고 식탁의 음식들도 바뀌었죠. 훈훈하고 따뜻한 집이 됐어요. 집안 곳곳에 아내의 손길이 가는 걸 보며 아들에게 진작 이런 집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살짝 됐어요. 그럼 마음을 잡기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에게 집이 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저의 바람은 간단히 짓밟아 버리더군요. 아줌마, 내 옷 건들지 말라고 했지. 민재야, 옷이 더러워서 세탁한 거야. 아줌마가 내 물건 손대는 거 싫다고. 내 방에 왜 들어와? 왜 들어오냐고. 민재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삼촌 무슨 영화 찍어? 이 여자가 왜 내 엄마인데 왜? 철썩. 여보. 아이씨 왜 때려? 왜 때려?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가줄게. 아내에게 막말하는 아들을 두고 보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고 말았어요. 아들은 상처 입은 눈빛으로 거칠게 집을 나가버렸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저는 실수라는 생각에 아들을 쫓아갔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몰랐고요. 생사를 알 수 있는 길은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올 때뿐이었고 전화가 올 때마다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아들은 취직을 할 수 없다며 장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조폭들이랑 어울리면서 술집이나 고깃집 장사를 했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말아먹었죠. 저라고 돈이 넘치든 말았겠습니까? 결혼까지 해서 아내와 안정적으로 살려면 여윳돈이 있어야 했지만 돈을 달라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돈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연이 완전히 끊어질까봐. 형의 아들을 잘 돌보겠다는 제 다짐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였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하는 장사들은 다 말아먹었고 쉽게 돈 벌려고 불법으로 운영했던 가게는 경찰에게 적발돼 결국 벌금행위였어요. 제발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제 바람대로 살지 않았고 제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저도 체념하게 됐죠. 해도 해도 안 되는 걸 이제는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자 문득 곁에 있는 아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들 때문에 한눈 팔 때도 묵묵히 제 곁에 있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제가 뭐 그리 볼 게 있다고 곁에 한결같이 지켜주는지 이 사람 덕분에 그래도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아낌없이 줬던 사랑을 이제는 내가 되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정말? 당신이 웬일이야? 이제 내가 철이 든 모양이지. 그동안 민재 때문에 당신 외롭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앞으로 당신한테 보답하면서 살게.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별소리를 다 해. 진심이야. 볼 것 없는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고맙다는 제 말에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앞으로 정말 잘해야지. 절대로 이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산을 좋아했어요. 등산을 하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 같다면서 시간 날 때마다 산을 타곤 했죠.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잘 가지 않았는데 아내를 위해 경치가 좋다는 명산으로 등산해 갔어요. 다른 것 없이 아내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으로 떠난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이 우리 둘에게 다시 없을 불행을 안겨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늘 산을 타던 아내였어요. 체력도 좋았고 산을 오를 때면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움직이던 사람인데 무슨 하늘의 신본지 앞서가던 아내가 그만 가파른 기슭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보, 여보! 구르는 아내를 잡아줄 나무도 없는 그런 곳을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아내를 쫓아 내려갔지만 가파른 곳이라 빨리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119 구조대를 부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머리를 다쳤는지 피가 흐르는 아내를 잡아챘던 그 순간은 아직도 머리가 쭈뼛거리고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겨우 산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얼굴에 온통 흘러내리던 시뻘건 피도 찢어진 상처에서 흐른 거라 머리도 안전했고요. 그런데 행운의 여신은 마지막까지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고 불행히도 아내는 척추를 다쳐 사지마비가 돼버렸어요. 내가 왜 이러냐고. 여보, 진정해. 응? 진정해. 내가 뭘 그리 잘못 살아서.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지켜줄게. 응? 나 믿어. 평생 이런 꼴로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보, 나 죽여줘. 응? 나 그냥 죽을래. 안 돼, 안 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침대에 누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는 절규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며 저에게 애원하는 아내. 얼굴에 눈물 하나 닦을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었지만 살아야 했어요. 저도 아내도 살아가야 했어요. 꼬박 병원에서 3년 동안 지냈어요.
물리치료도 치료였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했기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생활을 했어요. 저는 일도 그만두고 아내를 돌봤고 아내만을 생각하며 지냈어요. 절망하던 아내는 점차 안정을 하며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앞에선 티를 내지 않았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아내를 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3년 뒤 병원을 퇴원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부족해 살던 집을 팔고 규모를 줄인 집이었지만 아내는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생활비였죠. 그동안 모아둔 돈은 아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사고 보험료로 받은 돈은 치료비로 써버렸기에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삿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당장 제가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사지마비인 사람이라 잠시도 혼자 둘 수 없으니 방법을 찾느라 골머리가 아팠는데 그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계속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아내의 사고 소식에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곤 바로 집으로 왔죠.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한 짓들 용서하세요. 민재야,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간 짐승같이 살았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 집에 온 아들은 우리 앞에 대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빼고는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던 저는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고요. 아내 역시 아들의 변한 모습에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일 뿐이었고요. 덩치도 큰 놈이 꺽꺽거리며 우는 걸 보는데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날 아들이 준 상처 따위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가슴이 아파서 저도 눈물을 흘렸죠. 이제는 나보다 훨씬 큰 아들을 안아주며 우리는 화해를 했어요. 아들은 몇 번이나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요. 눈물을 그치고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가 지낸 이야기,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아들도 사이여고 파랗겠구나 싶더군요. 이제는 서로 왕래하며 지내자 하다가 아내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 제가 엄마 돌볼게요. 뭐, 네가? 네, 마침 하던 장사도 접고 잠시 쉬고 있으니까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동안 못했던 효도도 하고요. 그건 아픈 사람 돌보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아버지 일하실 시간에만 돌봐드리면 되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들은 극구 자신이 엄마를 돌보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당장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었던 저는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만 부탁한다고 하고 아내를 맡겼고 아들은 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죠. 집이 좁아서 지내기 불편할 텐데 전혀 걱정 말라며 듬직한 소리를 하는 아들이었죠. 덕분에 내심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새로 일을 시작하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니 새로 업무를 익힐 것도 있었고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해야 했고요. 그래도 하던 일이라 빨리 적응을 했어요. 오랜만에 일터에 나오니 기분 전환도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활력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에 있을 아내와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죠. 아들은 아무 걱정 말라며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 쳤고 아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 좋기도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업무도 익숙해지고 해서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가게 됐어요. 너무 아들에게 다 맡긴 것 같아 그날은 일찍 가서 도와주려고 했죠. 게다가 최근에 아내가 팔짝 증세가 생겨서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러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기에 집에 일찍 들어간 거였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한 봉지 사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나고 마침 아들이 점심 준비를 하는 것 같더군요. 칙칙칙 밥솥이 요란하게 밥 짓는 소리를 내고 있어서 아들이 현관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붕어빵 봉지를 떨어뜨려 버렸죠. 퍽 하고 붕어빵이 떨어지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 아들의 손에는 새파란 통이 들려 있었어요. 그 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락스. 점심으로 먹을 국에 락스를 넣고 있는 아들. 락스가 된 국을 먹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아내였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고 아들은 그런 저에게 손가락 하나를 펼쳐 조용하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짓을 저더러 모른 척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삼촌, 나 돈 필요해. 어차피 저 여자 오래 못 살아. 화장실도 못 가는 병신인데 살아있는 게 고통 아니에요? 새엄마 지금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해? 이거 본 거 입 다물어요. 이 보험금 타면 얼마 떼줄 테니까. 삼촌은 가만히 구경만 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삶을 차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아들이 변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움직여 화장실로 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아이씨, 삼촌, 재미없게 이러기에요? 손들아, 얌전히 있어. 와, 병신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네. 내가 돈 준다고 했는데 내 뒤통수를 쳐? 민재야, 너 대체 왜 이러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뭐, 왜? 그 칼부터 내려놔라. 더 이상 네 죄를 키우지 마. 죄? 죄라고?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민재야, 너 하늘에 있는 네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니? 와, 죽은 양반은 왜 거들먹거려? 언제는 삼촌이 내 아빠라며. 민재야, 저리 가. 다들 저리 가라고 꺼져. 경찰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자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저에게 악담을 퍼붓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이것밖에 안 되는 아들에게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죠. 저는 칼을 들고 살찌는 아들에게 겁도 없이 다가갔어요. 손에 들린 시퍼런 식칼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군요. 그저 이 녀석을 혼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성큼성큼 다가가 철석하고 뺨때기를 때렸습니다. 눈도 깜짝 않는 대담한 제 행동에 경찰도 아들도 멈칫했어요.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냐? 나한테 고작 이런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어. 너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다. 그저 네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빌었어. 그런데 너는 끝까지 나한테 이런 것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니? 제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분에 차 갈라졌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내 모습을 보며 아들은 뭐라 하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고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어. 그동안 나를 수도 없이 부정한 너였지만 나는 한 번도 널 포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아니야. 더 이상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소리치고는 식칼을 빼들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경찰은 조용해진 아들을 포박했고 곧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우당탕 현관문에 나서는 소리에 저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형에게 한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며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곧 삐척삐척 일어나 안방의 아내에게 갔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아내의 두 눈에도 눈물이 홍수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결국 또 아들에게 놀아나게 된 아내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을 아는지 아내는 울면서도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한참 동안 우리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우리는 울고 또 울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은 아들은 새엄마의 생명보험금 1억을 노리고 한 짓이라고 자수했어요. 사채비까지 크게 지면서 저희 집에 숨어 살았던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진심을 믿었는데 아들은 저희에게 진심을 내보인 적도 없었어요. 결국 재판 후 아들은 감옥에 수감이 됐고 저는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비정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재판장에서 누런 죄수복을 입고 끌려가는 아들은 그곳을 벗어날 때까지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원망이라도 하듯 매정하게 행동하는 아들이었지만 제 눈은 오로지 아들에게 박혀 있었죠. 아들을 보는 동안 지나간 순간들이 스쳐갔어요. 갓 태어난 아주 작았던 모습부터 한글을 익히고 자전거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며 점점 자랐던 아들의 모습. 형의 아들이었지만 친아버지 못지않게 저도 아들을 사랑하며 기원했어요. 그러니 죄수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죠.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지난 날을 추억하는 회상 속에 죽은 형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에 감은 눈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아들은 보지 못했고 그저 내게 뒷모습만 보인 채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제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사지마비인 아내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아들이 없어지고 아내의 팔짝 증세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건강을 찾는 아내를 보며 미안한 마음만 가득해요. 어쩌면 최대 피해자는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걸 사랑한 죄로 이 사람은 건강도 잃고 목숨도 위협받았어요. 그러니 평생 제가 속죄하며 살아갈 사람이죠. 아들이 감옥에 수감된 이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뱉은 제 말은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니 면회를 갈 이유도 없죠. 하지만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짊어지고 갈 죄겠죠. 일주일에 한 통씩 아들에게서 편지가 와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새 사람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 용서를 구하는 게 진심인지 아님 선처를 바라고 하는 계획적인 행동인진 모르겠어요. 다만 가슴 한켠에 남은 미련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세상에 온갖 슬픈 일은 다 겪은 저 같지만 그래도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돌봐줄 사람이 있기에 저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기적이라도 일어나 아내가 다시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남은 마지막 바람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